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은 다루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와서 발표하게 됐고요. 사실 엄청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을 끝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크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 측정, GDP를 잘못 이용한 사례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경제 이론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의미와 원천, 그리고 그 요인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상관관계를 이론화한 것, 그 필립스 곡선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경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에 가장 그 문제점의 근원이 제가 볼 때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그 거시경제 이론으로는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DP 측정에서, 근데 이건 사실은 경제 원론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게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GDP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 시장 가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출 측면에서 보느냐, 수입 측면에서 보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상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출 GDP에서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얘기한 각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가 이제 그 네 부분으로 나누죠.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구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각 부분이 된 지출된 합이면 앞에서 얘기한 GDP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로 쓰냐면 인과관계로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또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경제정책을 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C가 올라가고 I가 올라가고 G가 올라가고 X-M이 올라가면 Y가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된다. 그래서 또는 그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면 소비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Y, GDP가 올라가니까 경제성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GDP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은 생산이 아니라 원래 생산이 돼야 GDP가 증가하는 건데 소비가 되면 이 경제가 성장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부 정책이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거시경제 쪽에서 보면.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보면 G 같은 경우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 증가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항등식 보면 그냥 증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지출 증가 정책, 재정 지출 증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을 통한 총수요 증가 정책 이런 것을 자꾸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항등식을 가지고 인과관계로 전환시켜서 자꾸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로스바드가 1963년에 아메리카 그레이트 디프레션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보다는 제대로 된 거라고 한다면 이 정부 지출을 제외한 민간 총생산 프라이빗 GDP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로스바드는 Private Product Remaining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Private GDP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국가의 물질적 발전을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로 꼭 이렇게 해보면 이 파란색이 그냥 GDP 쫙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각 G를 다 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제 이런 것, 이렇게 프라이빗 GDP가 오히려 더 실상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GDP를 잘못 이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 GDP를 바탕으로 해서 구소련 경제에 대한 오판을 했던 거, 그럼 현재 중국 경제의 실상 같은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GDP가 얼마가 증가했냐면 1940년에 43년 동안에 GDP가 84%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1944년에 1.2%로 하락을 하거든요. 1939년에 20%였던 것이.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기서 실업률이 이렇게 20%에 1.2로 하락한 것은 징집의 결과거든요. 징집의 결과. 그리고 GDP가 급증한 것은 뭐냐면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품, 군 인력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1943년 실질 GDP, 민간 실질 GDP는 오히려 1941년 14%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자본을 소비하는 기간이지 새롭게 뭘 창출하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소비재의 후상이 오히려 악화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들은 굉장히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봐서 2차 세계대전 동안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 이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불황이나 공황 올 때마다 전쟁하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40년 이때 확 낮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그 징집의 결과 때문인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로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군수품 정부 지출이 이제 증가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경제 상황에 대한 오판,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슨이죠. 사무엘슨이 계속 소비에트 이코노미가 결국에 뭐 잘 작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거라고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도 이제 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984년쯤에서는 소비에트 GNP가 미국을 따라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왜 그러냐면 GDP를 보면 그래요. GDP를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소련 경제라는 것이 국가 주도였기 때문에 계속 퍼보면 GDP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소련의
그 GDP가 21년부터 91년까지 보여주는 그거고요. 근데 요 데이터를 봐도 재밌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소련 건데 이렇게 보고 우리 보면은 이때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온 게 돼 있죠. 이때 보면 이런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오버 에스티메이트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CIA에서 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게 GDP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 데이터들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GDP를 봐가지고는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결국에 나중에 보면 소련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계속 그 사무엘슨과 같은 사람이 GDP만 보고 경제 좋아진다 했는데,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그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그만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도 위험하다고 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2년에 보면 작년이죠. 21.12%가 돼요. 22%. 그리고 이 GDP에서 정부 지출을 빼게 되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리고 국가 부채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게 뭐냐면 GDP 대비 76.98%라고 얘기하는데 민간 GDP 대비로 보기에는 9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GDP 대비 국가 부채로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어차피 정부 지출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민간이 도로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빼고 계산을 해야 오히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 대비해서 오히려 보면 76.98인데 실제로 보면 90점,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90%에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12년에서 22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요게 이제 퍼블릭 익스펜디처 정부 지출이죠. 중국에서 일하는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보이고 이게 내셔널 데트 이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76.98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9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 근데 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대부분 보면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또 공기업 또는 사기업이라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그런 기업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과 손실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요게 바로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이윤 손실 상관 않고 그냥 무조건 퍼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GDP에 그냥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그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 정부 지출을 많이 증가시켰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도 보게 되면 빨간 것이 민간 GDP 증가율이고 그리고 그 파란 것이 GDP 증가율인데 이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정부하고 이거 보면 여기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민간 GDP 증가율이 훨씬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GDP 증가, 민간 GDP율보다도 GDP 증가율이 훨씬 높은 부분. 이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냐면 다른 정부에도 물론 정부가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민간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 쪽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게 다 정부가 끌어올린 거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정부별 GDP 평균 증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훨씬 다른 데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쪽이 훨씬 낫죠. 보게 되면 뭐 윤석열 정부 아직 시작 동안 뭐 기껏해 1년 지났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정부에서 보면 다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그 GDP율이 훨씬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만이 이게 요 사실이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DP 가지고 자꾸 성장률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평균 정부 지출 GDP도 보게 되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 무슨 높은데 재밌는 건 이 당시에는 뭐 아직까지 그 시장이 잘 발달되지 커지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성장률만큼 아까 보면 상대적으로 컸다는 거죠. 이게 GDP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정부 부채 비율도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간 GDP 대비 국가 부채라든가 걸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발표하는 건 49.4%밖에 안 되는데 민간이 부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지금 69%, 70%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자, 이와 관련된 그래서 경제 이론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고 MMT, 뭐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건데,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좀 위험하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케인즈 일반 이론의 그 10장 6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건설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심지어 전쟁까지도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뭐 별로 국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지어도 GDP로는 잡히는 거죠. GDP로 잡히는 거. 그리고 지진 같은 경우에 일어났다 천재지변, 이건 원래 우리가 축적했던 그 자본재 이런 것들이 다 이 훼손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정부가 지출 증가해도 GDP는 또 증가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자꾸 믿고 소위 말해서 폴 크루만 같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때 고베 지진 났을 때 그래서 뉴욕 타임즈 그 칼럼에도 썼잖아요. 그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정부 지출이 일본의 정부가 지출을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정부가 그 폐탄광에다가 지폐를 병에다 넣고 퍼묻어 갖고 다시 파내는 거, 이것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내용이 이 케인즈 일반 이론에 있어요. 이게 케인즈 경제학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고전학파 경제학은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결정과 미래 소비를 위한 결정을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 금리라는 것이 현재재와 미래재화를 거래를 하는데 사용되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케인즈는 그걸 근본적으로 그걸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여기서 거시경제 조정을 위해서 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현재재와 미래재화가 거래할 수 있는 그 가격 시스템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지금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그 지금 현재 각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해 가지고 통화정책을 쓰려고 하는 근본이 여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론,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은 사실은 웨이지-레드 그로스 티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의 변형입니다. 말만 살짝 바꾼 거지만,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 이론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바꾼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를 놓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라고 해서 네트 엑스포트라고 해서
여기서 이쪽에서 C나 I나 G 이런 걸 증가시켜주면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증가를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 해가지고 계속 이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게 바로 요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보니까 요 책에 있더라고요, 요 책에. 그래서 요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라고 MMT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때 미국에서 유행을 했었죠. 그 선두주자가 학자로서는 랜달 레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받아다가 이 오카시오 코르테츠라는 하원 의원이 계속 이걸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의 경제 자문이었던 스테파니 켈턴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MMT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 GDP를 보면 각 지출 모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아까 되는 거고, 우리가 GDP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하고 저축하고 텍스 내는 거, 이걸 같이 놓는 거죠. 같이 놔가지고 그런 거 쭉 풀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해외 부문을 제외시키면 GT-S-T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 적자는 민간 저축과 이제 같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항등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재정 적자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민간 저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이게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 저축을 붕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줄이면 안 되고 계속 늘려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빡 풀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항등식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잘 알다시피 여기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뭐 재화 서비스 양이 증가하는 거고 질이 개선되는 거고, 그래야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더 나은 자본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은 자본재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저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축이 경제 성장의 열쇠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이제 이 얘기를 국본론에서 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업과 기업가예요. 왜냐하면 이 생산 요소라는 거, 자본이라는 거 가만 놔뒀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게 누가 아냐? 기업과 기업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과 기업가다. 근데 케인즈 경제학이나 지금 현재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 지출 증가가 왜 그러면 경제를 쇠퇴시키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장 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참여자들, 저축자, 투자자 또는 생산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 조정 과정을 통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각자 자기 선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윤과 손실에 의해서,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든지 이윤을 얻어야만 그게 존속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는 기업 또는 기업가만이 이윤을 얻고 희소한 자원의 통제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과정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건데, 정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윤과 손실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정부의 수입이라는 것은 원천은 조세란 말이죠. 조세. 그러면 조세는, 정부는 이 조세,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으로부터 가져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써요. 대부분 쓰이는 부분이 뭐 이전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과정을 자꾸 왜곡시킨다, 정부. 그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왜곡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통화량 증가 역시 경제를 쇠퇴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생산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량을 늘리게 되면
그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동일한 양의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하려는 화폐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축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던 자본재를 더 이상 못 사요. 그러니까 자본재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요건 거꾸로 된다. 아까 이것은 이 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런데, 아까 그 MMT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MMT 이론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이 주어진 이 조세 수입에서 이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하면 요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S-T 요게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가 줄고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민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더 많이 빌려서 지출하면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요 얘기는 오히려, 요 얘기는 현재 좀 경제 이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것이 막 늘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MMT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거시경제학에서 이게 거의 지금 이론화되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필립스 커브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필립스 커브라는 것은 이게 상관관계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상관관계부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1958년에 필립스가 명목임금 증가율이 낮을 때는 실업률이 높고 명목임금 증가율이 높을 때는 실업률이 낮다, 이런 연구 결과 요게거든요. 요게 그래프 요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사무엘슨 솔로우가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서 자꾸 이걸 써먹는, 자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연 실업률과, 요새는 이제 요걸 갖고 쓰죠. 파이티 마이너스 파이티에서 UT가, 이것은 이제 자연 실업률과 관계해서.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계속 뭐냐면 돈 풀어갖고 실업률 줄이겠다는 얘기, 그런 용도로 자꾸 쓰인다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립스 곡선 이론에는 결국 그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울 때는 가격과 임금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실업률이 높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필립스 곡선은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계속 그 거시경제에서의 그 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원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 데이터 간의 그런 관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이 데이터 갖고 추론할 게 아니라 어떤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라든가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론을 해버리면, 원인과 결과로 바꿔서 해버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필립스 곡선 이론은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에서 통화정책에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테일러 룰,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이걸 쓰고는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도 많이 이걸 써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쓸 때. 그래서 그 내용은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준금리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균형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에다가 플러스 0.5 인플레이션 갭 플러스 0.5 차출 갭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테일러 이 부분이 필립스 커브 쪽을 반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테일러 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재량적인 통화 정책과 같아요. 이걸 준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 공급 지원과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준칙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여기 이게 들어있어요. 요걸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 이론에 따른 경제정책의 문제라는 거 뭐냐,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거시경제 이론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의 투명성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 경제의 안정성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바로 Rational Expectation Theory에서 나오는 거예요. New Classical Economics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케인즈 경제학의 좀 변형이거든요. 사실 거기 바탕이 기본적이고. 왜 그러냐면 그 Rational Expectation에서 얘기하는 것이 Unexpected Monetary Policy, 즉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이 있을 때만 경기 변동이 온다고, 경기 순환이 오고 불안과 뭐 이런 게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투명성, 그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게끔만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 순환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각국이 그냥 이런 통화 정책을 쓸 때 계속 뭐 금리를 올릴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발표하잖아요. 어제도 페드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도 한국은행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습니까?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경제 이론을 가지고는 이 경기 순환, 이 불황이 올 거다, 호황이 올 거다, 이걸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계속 뉴클래시칼에서 하는 통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딱 꺼져가지고 붕괴가 되면서 불황이 오니까 다시 금리 낮췄죠. 그러다가 주택 버블이 생기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쫙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 올렸다가 다시 올리니까 주택 버블 붕괴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왔고 계속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여기가 이제 대침체 기간이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또 쭉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오니까 금리 또 내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지 말지만 이때 엄청난 자산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니까 금리를 쫙쫙쫙 올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시경제 이론, 뉴 클래시컬 에코노믹스가 맞다고 그러면 이게 오면 안 돼요. 투명성 강조해가지고 계속 해줬잖아요. 예상하게끔. 그런데도 오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2005년에 미국에서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버냉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막 주택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이런데 이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케인지안이죠. 악셀 레온 포트포드가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케인즈 경제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오히려 오스티안 과잉 투자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거시경제에서 최근에 가장 트렌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핫하게 사용되는 모형이에요. 동태적 확률 일반 균형 모형인데, 이제 이것을 뭘 하냐면 소위 말해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하고 지금 케인지안 에코노믹스 또는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시리를 결합해서 지금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요것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걸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완전 경제 시장 모형을 그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시경제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경기 순환을 예측하지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게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수식만 엄청 복잡해요. 근데 내용은 과거 했던 케인지안 모형이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10년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이것도 청문회 미국 청문회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청문회를 해요. 그때 이제 로버트 솔로우, 우리가 잘 아는 솔로우가 거기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건 잘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경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수학만 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 만족을 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경제학이라든가 또는 사회, 국가에 얼마만큼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이걸 좀 봤더니 거시경제의 문제의 근원이 결국 케인즈 경제학에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그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케인즈 경제학이 세이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공급은 그 자신,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이의 법칙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세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케인즈가 세이 법칙을 잘못 이해한 건데 케인즈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같이 있었던 고전학파 다른 경제학자들이 세이를 잘못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일반 이론을 쓸 때 그걸 고전학파 이론에서 세이 법칙을 들여다가 고전학파를 비판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케인즈가 만약에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세이의 법칙을 한 번쯤 확인하고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이의 원전을 안 읽은 거죠. 안 읽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걸 받아다가 그냥 일반 이론 갖다 써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존 스튜어트 밀인데 이것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 바로 자기가 쓴 책인 Pure Theory of Domestic Value하고 Principle of Economics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고전학파 이론으로 그냥 이해가 되고 이걸 갖다가 케인즈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이론에 보면 그래서 에그리 디맨드, 에그리 서플라이는 항상 같다. 그래서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완전 고용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골자 케인즈 일반 이론이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쭉. 자, 진짜 세이의 법칙은 그러면 뭐냐? 세이의 시장 법칙이에요. 로 오브 마켓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매자가 어떤 재화를 수요하는 방법은 또 다른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그거에서 노동을 공급을 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 이걸 가지고 다른 재화, 커피라든가 의복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재화의 생산은 그 재화의 수요가 아니라 다른 재화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is on demand가 아니라 다른 프로덕트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수요의 원천은 생산이지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화폐는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 있는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일레버레이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지금 소비보다는 생산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내가 그걸 갖고 있는 소득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 케이니언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등식으로 보고서는 딱 보고 이게 케인즈는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 그 얻은 걸 소득을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내용들이 제가 좀 일부러 원문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연구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리카도가 이제 사실은 이 세이 법칙을 잘못 사용했는데 그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리카르도하고 그 멜더스 간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리세션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더스는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리카르도가 반박을 하는데 그걸 뭘 갖다 쓰냐면 이 세이 법칙을 이용했는데 잘못 갖다 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자꾸, 왜냐하면 세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이게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니까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일어나는 건 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고전학파 사이에서도 이 총공급과 총수요가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과잉 생산도 될 수 있고 과소 소비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케인즈 경제학은 그 클래시컬 에코노믹스에서의 과소 소비 이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문헌이 이 케이츠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The Say's Law and the Keynesian Revolution, How Macroeconomics Lost Its Way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이하고 많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유유자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세이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고전학파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생산자의 오류, 프로듀서의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재화를 잘못 조합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미제스하고 오스리안의 멜 인베스트먼트,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화폐라는 것은 교환의 매개체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으로 교환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시장은 화폐 시장이고, 이제 요것은 그 재화의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는 화폐에 대한 재화 초과 공급이 있으면 이건 화폐에 대한 초과 수요고, 재화 초과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이 화폐에 대한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법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가 팔리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재화의 초과 공급이죠. 이것은 구매자가 생산적인 노동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에 필요한 돈, 화폐죠. 화폐를 손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화폐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재화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는 것은 재화가 거래되는 대상, 즉 화폐죠. 화폐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화폐적 현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수요가 이렇게 자꾸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화폐 창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거시경제의 무질서의 근원, 이것은 화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이 법칙으로도 이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그 거시경제 이론은 근본부터 취약하다는 거예요. 근본, 시작부터가. 원래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이론은 케인즈의 일반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계속 발달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일반 이론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 케인즈 경제학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보이는 쪽에서만 계속 해봤자 이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약간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이 시장 법칙에 기초해가지고 자본 이론,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거의 지금 기업가 이론, 기업가 정치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어떤 경제 이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근접하고 있는 것이 오스트리안 경기순환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몇몇 그 경제학자들이 이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슨 같은 경우에는 1984년에 타임 앤 머니에 보면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홀츠 같은 경우 이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앤 매크로 에코노믹스도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맥칼록이 사실 제 어드바이저예요. 제 어드바이저인데 이 양반이 제가 강의 들을 때부터 하여간 그 기존의 거시경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 이분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최근에 이 쿼터리 저널 오브 오스트리안 에코노믹스 거기에 이제 요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시경제학에다가 미제스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제스가 Theory of Money and Credit에서 결국 화폐의 추가 공급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맥칼록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이 MV 이꼴 PY 요걸 갖고만 하는데, 그 당시에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0년대 이분 강의를 들을 때가. 나는 그 당시에는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의 부분 조정이 되는 거지, 이거 한꺼번에 팍팍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론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신고전학파는 결국 자본을 동질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성장 모형을 보게 되면 이게 C 플러스 델타 K에다가 그다음에 F 생산함수에다가 감가상각을 뺀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자본 이론이라는 게 없죠. 지금 현재 신고전학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스트리안 경제순환 이론은 이 자본의 이질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 때문에 불황이 잘못된 투자에서 불황이 오면 바로바로 돈 풀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다른 쪽으로서 생산 전환이 힘들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성 때문에 이것이 불황이었고, 불황을 청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고통을 참고 있어야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돈 풀어버리면 문제가 더 생긴다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전용 한계성인데, 그거와 관련된 것을 했던 것이 이제 하이에크 삼각형인데, 근데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좀 일레버레이션 하면 거시경제 이론을 성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큰 경제학 하시는 분, 또 특히 거시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화두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거시경제학이 정립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실 경제를 조금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사이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